안녕하세요. 조정현입니다. 7월 11일 화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 문화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문 사진으로 이거를 준비했어요. 먼저 이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도구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요새는 지도를 펼쳐놓고 길을 나서지는 않죠. 제가 처음 운전 시작한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도로 지도를 보면서 이제 가야지만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차에서 내려서 이웃,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어디를 가야지 되겠는데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물어서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요새는 구글 지도라든지 여러 지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요새는 지도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새 학생들 취향에 맞게 노트북을 준비하시는 분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권은 반드시 가져가야 되고요. 이 분실하면 큰일 나요. 이 선글라스랑 비행기 티켓 등도 가장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대문 사진으로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이 자유와 낭만의 나라, 이 프랑스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리와 기후를 살펴본 뒤에 이 프랑스라는 나라의 프랑스 사람들은 의 민족 구성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 국기와 국가, 그리고 이 역사까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에 심어져 있는 작물이 뭘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라벤더입니다. 이 라벤더는 이 향장품에도 많이 쓰이고요. 이 향수 재료로도 많이 쓰이고, 이 향을 내는 이 작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래된 사진첩을 뒤져보니까 있어가지고 한번 라벤더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겸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이 지리와 기후가 산업에 미친 영향도 살펴보고요. 이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와 국가, 그리고 프랑스의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 포도 넝쿨이고요. 사실상 이 사람 어깨 높이 정도로만 자라요. 이게 개량된 품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프랑스도 농사를 짓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나이 드신 분들 한 어깨 정도 높이 만큼만 자라게끔 그렇게 품종 개량된 이 포도나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먼저 지리적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죠. 예, 여기 여러 지명들이 있는데요. 뭐 이쪽이 파리고 여기가 일드 프랑스라고 하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경기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중세 시기에 프랑스 국왕은 딸랑 유지역만 통치가 가능했어요.
나머지 지역은 이제 제후들이, 영주들이 이 제각각 통치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삼심은 파리에서 국왕 앞에서 진행되기는 합니다만 이 대부분 2심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모두 이 지역 영주의 힘이 훨씬 더 강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뭐 여기 노르망디가 있고요. 여기 부르타뉴가 있는데 이 부르타뉴 지역은 여기에는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원탁의 기사 얘기가 영국 잉글랜드에서 에도 원탁이 있죠. 그런데 이 부르타뉴 지역에도 원탁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가 원조라고 얘기를 하죠. 예, 뭐 사실상 이 역사 전쟁이라고 할까요? 뭐 이 아더왕의 전설이 이 영국 거냐 프랑스 거냐를 두고도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알자스 로렌 지역인데요. 뭐 제1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의 전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 론 알프스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중에 이쪽이 아키텐 지방이라고 해요. 이 아키텐 말고 제가 아키텐 아, 예, 제가 더위를 먹었나요? 예, 이 론 알프스 지역은 원래는 이 중세 시기에는 이 영국 국왕이 통치하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잉글랜드 국왕이 뭐 영국이란 말도 틀린 말이죠.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뭐 영국이라고 싸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고 이 시기에는 잉글랜드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이 잉글랜드 국왕이 프랑스 신화를 자처하면서 이 론 알프스 지역을 이 통치하게 되죠. 영주로서 프랑스의 국왕의 신하로서 다스리게 되고요. 그리고 잉글랜드 지역에도 프랑스 국왕이 이 영국 국왕을 주군으로 하고 프랑스 국왕이 신하가 돼서 또 이 차지한 지역이 있어요. 사실 중세 시기는 이 영토라는 면에서 보면 아유 이게 뭐 어느 나라 땅일까? 지금의 영토 개념과는 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알프스 지역이고 이쪽은 피레네 지역인데 뭐 눈 좋아하는 친구들, 이 스키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프스에서 타는 빙지라고 이 피레네 지역에서 스키를 타는 맛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제가 스키를 즐기는 매니아가 아니어서 뭐 그 차이까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뭐 높은 곳, 이 실강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피레네를 좋아하고요. 이 곡선 주행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프스가 낫다고 하더군요. 뭐 그 차이도 여러분들께 생각난 김에 말씀드릴게요. 이 프랑스의 공식 명칭은 이 프랑스 공화국입니다. 이 영어로는 프렌치 리퍼블릭이 되고요. 이 불어로는 헤피블릭 이 프랑스제가 되죠. 예,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프랑스 공화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왕이 없는 공화국을 채택한 유럽 국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대부분 왕들이 있죠. 예외적으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만 국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나머지는 이
앞서 얘기한 그 네 나라 이외의 국가들은 대부분 입헌군주 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도는 파리고요. 이 프랑스 본토는 남북으로는 지중해에서 영국 해협과 북해에 이르고요. 동서로는 라인강에서 이 대서양에 이르게 됩니다. 이 대각선이 1000km인 육각형 모양으로 인해 프랑스인들은 종종 자신이 사는 이 나라인 프랑스를 헥사곤, 즉 육각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 헥사곤 그러면 우리가 미 이 국방부 건물을 생각을 하는데요. 이 프랑스 사람들에게 헥사곤 그러면 이 자기의 이 나라의 모양이 육각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위치는 북위 41도에서 이 55도로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고위도 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나라는 되게 춥고, 그리고 시베리아랑 위도가 거의 같거든요. 만주, 시베리아, 만주에 더 가깝습니다. 만주, 뭐, 시베리아, 그쪽이랑 위도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무척 춥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뭐, 나중에 지리 기후 시간에, 기후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프랑스에서 가장 추운 날이 한 이틀 이 크리스마스 무렵이 가장 추워요. 소위 말하는 동지 무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뭐 영하 10도까지도 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 평상시 겨울 날씨는 영하 한 2, 3도에서 영상 뭐 15도, 영상 5도까지 그 정도가 이 겨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겨울 최저 온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겨울에 가시는 경우에는 우비는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이 겨울 동안에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뭐 많은 양이 장마철처럼 내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 꾸준히 비가 내려요. 그래서 항상 우산이나 우비는 반드시 이 마련하셔서 가는 게 좋습니다. 이 서유럽 본토와 남아메리카의 이 프랑스령 기아나를 비롯해서 여러 대륙에 흩어져 있는 해외 레지온과 해외 영토로 이루어진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아나, 이 남미에 있죠. 중남미, 중미에 더 가깝군요. 그런데 이곳은 적도 부분이기 때문에 위성 발사가 아주 어, 잘 이루어지는,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에너지 소비량이 작다고 하더군요. 이 고위도에서 발사하면 뭐 어떤 이유인지는 뭐 설명은 들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데 이 적도 인근에서 쏘아 올리게 되면 이 궤도 안착도 쉽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위성 발사의 전진 기지가 이 기아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면적은 본토가 55만 1695 제곱킬로미터로 이 해외 레지온과 해외 영토를 합치면 유럽연합 소속 국가 중 영토가 가장 넓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해외 속력까지 치면요. 62만 7051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에 무려 3배나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이 프랑스는 문화의 용광로라는 말도 많이 듣고요. 뭐 아울러서 프랑스 시민혁명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흔히들 근대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이 유럽, 대서양, 북해, 지중해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스위스 등 이 유럽의 주요 국가와 국경을 면하고도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전파했고요. 이 20세기 이전 세계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회화가 발달된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 미국과 함께 사실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다음 주에 이 파리를 또 따로 하기 때문에 뭐 굳이 여기서 얘기를 하면 흥미가 반감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죠. 미국과 함께 시민혁명의 발상지이자 근대민주주의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주요 도시로는 파리, 막세이유, 그리고 리옹, 툴루즈, 니스, 낭트, 몽펠리에 등이 있고요. 이 프랑스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인구 한 200만, 300만 정도, 뭐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 대전 정도 규모의 도시들이 한 8, 90개가 있어요. 그야말로 지역 균형 발전의 이 모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뭐 수도권에 거의 50%가 몰려 사는데, 뭐 프랑스의 경우에는 파리 인구가 기껏해야 한 4, 500만? 4, 500만이 안 될 것 같은데요. 4, 500만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경기도라고 볼 수 있는 이 일드 프랑스 지역까지 합쳐봐야 1,000만이 될까 말까예요. 이 나머지 사람들은 이 중소도시라고 볼 수는 없죠. 200만 정도 살면 대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 규모의 한 80여 개 도시에 흩어져 산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북동부의 알자스 지방과 남서부의 바스크 지방을 잇는 선을 경계로 남동부 지역은 높고요. 북서부 지역은 고도가 매우 낮은 평야나 대지 또는 구릉지대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남동부 지역은 쉽게 얘기하면 알프스 피레네 산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고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제 북서부로 가게 되면요. 그야말로 이 낮은 구릉지대, 그 다음에 평야, 그 다음에 습지로 이어지는 지리 구조를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남동부 지역에는 3,000m 이상의 능선이 여러 곳에 분포하는 알프스 산맥과 피레네 산맥은 각각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자연적인 국경을 이루고 있죠. 예, 민족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자꾸 넘어가네요. PDF로 사실 뭐 PPT로 하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애니메이션도 넣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서체 문제가 있더군요.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PDF로 굳는 과정에서 약간 좀 어, 자꾸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예, 이 지역은 레알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예전 명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증권회사, 원래
이 주식 시장이 이 명동에 있었죠. 어, 그게 80년대였나요? 그때 이제 여의도로 가게 됐었죠. 이 주식 시장부터 시작해서 이 거대한 쇼핑몰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다양한 민족 구성을 이루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 걸어 다니나 거리를 보여주는 편이 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고대부터 자리 잡고 있던 갈리아족, 이 갈리아족은 뭐 켈트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로마 제국에서 온 라틴족, 예, 이 라틴족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시저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 왜 이러죠? 여러분들 뭐 사실상 시저는 이 서양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죠. 이 시저가 이 갈리아를 이 정복하면서 이 라틴족이 들어오게 됐고요. 또 나중에 게르만족에 이동되어 온 게르만족이 섞여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흔히들 프랑크족이라고 하는 이 게르만족이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되죠. 그 이후에도 이민족의 침입은 계속됐어요. 이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킹 지파인 노르만족도 노르망디에 정착하면서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프랑스인이 되죠. 이후에도 여러 이민족들이 계속 영역으로 들어왔고, 이 19세기부터는 서유럽,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로부터 이민도 계속 받았기 때문에 다민족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프리카에 이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이 많죠. 이 동남아시아에도 마찬가지예요. 라오스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이 대표적인 이 동남아시아의 프랑스 식민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식민지가 되면서 그쪽 사람들이 이 프랑스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예, 자연환경을 살펴보죠. 예, 이 몽쉘 미셸의 모습인데 이 지역은 아주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가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네요. 어떤 역사인지 궁금하다고요? 예,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죠. 양 친구. 죄송합니다. 예, 이 지역은 나치의 점령이 되죠. 프랑스의 경우에는 전 국토가 나치 지배하에 이 제2차 세계대전 때 패전하면서 나치 점령하에 들어가는데 이 섬만 유일하게 이 나치 지배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독일군이 바로 그냥 뭐 포만 발사해도 뭐 얼마든지 깨버릴 수 있는 가까운 지근거림에도 이 지역은 해협이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 나치가 점령하지 않은 뭐 물론 이 섬 하나 뭐 점령하지 않았다고 문제될 게 없어서 그런 하긴 하지만 여하튼 이 당시에 이 식민지를 경험을 한 이 프랑스에게는 이 상당히 소중한 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프랑스를 상징하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먹거리들이 유명한 게 많은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바게트, 그리고 다양한 치즈들이 있죠. 이 치즈가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주 각 지역마다
이 독특한 치즈들이 있는데, 뭐 프랑스 사람들은 뭐 염소 치즈를 먹어야 이 프랑스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뭐 국내에는 수입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뭐 먹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아주 좀 역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뭐 먹어본 친구들 얘기로는 입에서도 집 맛이 아, 외양간 맛이라고 하나요? 그게 무슨 맛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맛이 나기 때문에 이게 프랑스인이 아니면 거의 먹을 수가 없다고, 이건 거의 버리는 상한 음식이다 라고 생각이 들게끔 하는 염소 치즈도 있더군요. 먹어야지 될 것 같긴 한데 차마 이 냄새만 맡아도 벌써 역해가지고 먹을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근데 뭐 또 먹는 친구들은 먹더군요. 그것도 맛있게 먹던데요. 뭐 입맛은 각자 기호의 문제니까 뭐 그렇지만 뭐 여하튼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렇다 이 얘기죠. 예, 프랑스를 상징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포도주가 유명하죠. 이 아펠라시옹 꽁트롤레르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원산지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샹파뉴 같은 샴페인이라고 하죠. 이 샴페인은 국제법상 무역 관례상 이 샴, 샴, 이 프랑스의 샹파뉴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재배된 포도로만 만들어지게 되어 있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국제 무역 관행에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 뭐 다른 지역에서 만든 뭐 샴페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 자체는 국제법상으로는 불법이에요. 참 그런 경우가 다 있죠. 여하튼 이 국제적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얻은 어떻게 보면 전리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이 샴페인은 샹파뉴 지역에서 재배된 포도로만 만들어져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예, 이 프랑스의 지리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죠. 동쪽의 알프스 산맥과 남서쪽의 피레네 산맥의 고지대에서부터 차츰 낮아져 완만한 구름과 홍원으로 이루어진 중부를 지나 북서부 저지대 순으로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예, 이 센르강도 이 북서쪽으로 흐르게 되고요. 이 지대가 낮은 북서쪽으로 향하게 되고, 물론 중부 지역에 딱 프랑스의 중앙부 지역에 이 산맥이 하나 있어요. 그 지역이 이 높은 산들이 있긴 한데, 뭐 대체로 구릉성 산지가 많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프스 산맥의 모습이고요. 뭐 요새 기후 온난화 때문에 만년설들이 다 녹았다고 하더군요. 네, 예, 코트 다지르 지역의 이 피양지, 피서지의 모습입니다. 이 유럽에서 불을 상징하는 것이 이 요트죠. 예. 예, 다음으로 기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는요, 이 서한 해안성 기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중 비가 많이 오고 대체로 온도가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서한 해안성 기후이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는, 이 겨울철에는 계속해서 비가 축축하게 내린다고 보시면 돼요. 다행히 눈은 아니어서 다행이긴 한데 여하튼 비가 많이 오고 여러분들이 이 서유럽 쪽을 여행하는 경우엔 이 겨울에 가실 때 꼭 우비나 우산은 챙겨 가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감기에 걸리지 않아요. 대체로 온도가 낮고요. 이 대륙성 기후는 중부와 동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겨울엔 한파가 이어지고요. 여름에는 폭염이 계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폭염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뭐 LA 갔다 오신 분 있을까요? 아니면 사막지대를 갔다 오신 분 있으시면 이 폭염의 정도를 느끼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건조해요. 이 건조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리쬐는 째는 이 그야말로 땡볕이죠. 그런데 그늘만 나무 그늘만 잘 찾아 들어가면 다시 시원해집니다.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뭐 어디 가도 힘든데 이 서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동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건조하기 때문에 이 여름에 시원한 이 돌로 된 집이나 혹은 돌 건축물 혹은 이 나무 그늘 이런 데 잘 찾아 들어가면 아주 시원하다는 느낌도 들죠. 이 지중해와 닿아 있는 이 남부는 지중해성 기후를 보여 여름철엔 뜨겁고 건조하고요. 겨울철엔 습하고 온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프랑스 날씨는 이 지중해성 기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겨울철엔 여하튼 비가 자주 오고요. 또 온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히 드물고요. 1년에 한 이틀, 3일 그 정도 지나면 그냥 풀려버려요. 그리고 연이어서 몇 번씩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요 근래 뭐 기상 이변 때문에 뭐 영하 10도 이하로 뭐 계속 내려가고 뭐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뭐 그리고 선배들에게 물어본 바로는 원래 날씨는 여하튼 겨울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따뜻한 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동부의 알프스 산맥과 남서부의 피레네 산맥은 산악기후이고요. 약 3에서 6개월 동안 눈이 내리고 강설량도 아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흔히들 삼색기라고 하죠.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 색깔에도 나름대로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국기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원래 이 파리시 깃발이 있었어요. 이 파리시 깃발은 이 반으로 뚝 잘라서 왼쪽이 청색, 오른쪽이 적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789년 7월 14일에 일어난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당시 이 파리 시민들이 이 파리의 시기를 두르고 습격에 참여하게 되죠. 바스티유 감옥 습격이 성공하고 혁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청색과 적색은 혁명을 대표하는 깃발이 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미국 독립혁명에서 엄청난 업적을 쌓았던 라파에트가 혁명 프랑스의 새 국기로
혁명을 대표하는 색인 청색과 적색을 사용하고 가운데에 백색을 집어넣은 청백정에 이 삼색기를 제안한 것이 삼색기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가운데 백색은요, 사실은 부르봉 왕조를 상징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국화는 프랑스의 국화는 이 백합이죠. 이 흰색을 상당히 이 왕실에서 이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혁명 초기에는 입헌군주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색을 넣음으로써 입헌군주국임을 이제 천명하는 이 것으로 이 백색을 넣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국가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라 막세이유즈라는 이 노래를 이거 번역을 해보면요. 어휴, 거의 피비린내가 나요. 무서운 노래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국가로 채택하고 있죠. 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의아하네. 이게 전부 여자들이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대포를 끌고 무기를 들고 베르사유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당시에 이제 뭐 농산물이 이 소위 말해서 농사가 완전히 망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는 주장도 있고요. 이 더더욱 문제가 됐던 것은 이 1789년이라는 그 시점이 기후 한랭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후 한랭화라 그러니까 뭐 책에 따라서는 소빙하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 소빙하기라는 것이 찾아왔었는데 17세기 1700년대 소위 말해서 이 온도가 매년 1도씩 거의 1도씩 낮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세느강이 얼어버리죠. 이 파리를 이 흐르는 세느강이 얼게 되면서 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물자가 파리로 들어갈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음식료 가격이 높게 오르게 되고 그 여파로 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뭐 기후 온난화 때문에 난리죠.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기후 온난화와 산냉화가 이 거의 뭐 200년, 100년 간격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평균 온도는 똑같아지게 되죠. 이 지구의 항상성을 위해서 뭐 그런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하튼 기후 온난화 때문에 뭐 지금은 많이 다들 걱정을 하지만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기후 한랭화예요. 기후 온난화 같은 경우에는 뭐 농사가 잘 안 되더라도 이 북쪽 지역에 또 뭐 예를 들어 시베리아나 북극 같은 데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겠죠. 기후 온난화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후 한랭화가 되면 이 보통 이 작물들이 이 한랭화 상황에서는 다 죽게 마련이에요. 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으로 보면
기후 한랭화 시기, 소빙하기라고 불리는 시기에 혁명이나 반란이 많이 일어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글쎄요. 그렇고요. 이 여성들이 이 베르사유 궁전에 루이 16세를 만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시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르사유로 행진하는 이 그림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가지고 와 봤습니다. 1792년 4월 20일 프랑스 혁명정부가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요. 4월 25일 이 프랑스 동쪽 끝에 위치한 스트라스부르에 이 오스트리아 군이 도착하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육군 공병 대위였던 클로드 조제프 루제드 릴이 이 출정 부대의 격려를 위해서 하룻밤 만에 후다닥 작곡한 군가가 이 당시의 노래 이 군가가 라 막세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당시의 노래 제목은 라인 방명군을 위한 군가였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그 강한 비트로 시작됐던 이유가 프랑스 이 국가를 들어보면 비트가 상당히 강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바로 이 군가였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처럼 클래식 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애국가가 만들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혁명가나 행진곡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하는 이 국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 좀 우리나라 애국가와는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비트라든지 여러 가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르세유 출신 의용병들이 1792년 8월 11일 봉기로 파리에 입성할 때 부르던 것이 널리 알려져서 이 프랑스 제1공화국의 국가로 지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종신 통령이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이 과도한 혁명 정신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국가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되죠. 예,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어떻게 보면 독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권위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담겨 있는 이 라막세이즈에 담겨 있는 이 혁명 정신이 자신의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노래를 이 국가에 반열해서 이 땅바닥에 내던지게 되죠. 프랑스 제3공화국 이걸 대적한 사회주의 정부 파리 꼬민이 이 곡을 개사한 꼬민의 라 막세이즈를 이 국가로 사용하는 바람에 한동안 또 벌어지게 돼요. 예, 어제 파리 정점 이야기 때 이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죠. 예, 파리가 이 프로이센군에 의해서 파리가 포위를 당했는데 참 안 되는 나라는 정말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니 힘을 합쳐서 외적을 물리쳐도 될까 말까 한데 이 프로이센군이 포위한 이 파리 시내 내에서 내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이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뭐 중요한 사람들은 중요해 하기는 합니다만 뭐 나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라가 먼저지 나라의 독립과 이 승리가 먼저지 아니 뭐 그까지 이념은 뭐 나중에 뭐 외적을 물리친 다음에 뭐 업로드 을박을 하던 뭐 하면 되는데 이 프로이센 군이 파리를 포위하고 있는 와중에 이 파리 꼬민과
제3공화국이 내전을 벌인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당연히 지죠. 그렇게 되면서 프로이센은 이 베르사유 궁에서 독일 제국 선포식을 거행하게 되죠. 승전 후에. 그렇게 되면서 독일이라는 국명이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도이칠란트라는 국명이 처음 나타나게 되죠. 어, 운전 사람들에게 이 국적을 물어보면 당신 독일인이죠? 물어보면 어, 독일이 어디 있는데요? 그런 나라가 있나요? 뭐 그랬을 거예요. 이 독일 사람들은 당시에는 나는 바이에른 사람이야. 나는 미넨 사람이야. 나는 베를린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지. 이 독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1870년에 이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에서 이 프로이센이 승리하게 되면서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죠. 뭐 약간 좀 길어질까 봐 조심스럽긴 한데 이 독일 총리가 처음 총리가 되면 수상 자리에 오르면 제일 먼저 뛰어가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예, 아우슈비츠죠. 거기서 이제 히틀러 나치가 저질렀던 이 만행을 이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으로 가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예, 프랑스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경험 때문에 이 독일 통일을 가장 무서워하는 나라가 이 프랑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1989년에 독일 통일이 이루어질 무렵에도 이 제일 먼저 이 프랑스로 달려가서 이 독일 통일의 필요성을 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독일을 간 다음에 이 독일 총리가 수상이 돼서 아우슈비츠 이 프랑스를 간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예,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는 항상 독일과 이 견원 관계죠. 그야말로 이 독일이 강성하면 모스크바로, 이 러시아가 이렇게 강해지면 여하튼 독일 쪽으로 이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이 통일을 이룬다. 그거는 강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그 당시에는 소련이었네요. 이 소련이 두려워할까봐 우리는 나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일단 통일을 할 테니까 양해해 주세요. 뭐 이런 포즈를 취하기 위해서 고르바초프를 만났던 기억이 있네요. 그 다음으로 가는 나라가 미국, 영국 뭐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교 뭐 미국으로 갈 확률이 높죠. 사실상 독일이 가장 우선시하는 국가들, 외교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하는 국가들의 순서라고 보셔도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파리 꼬민이 이국을 개사한 꼬민의 라막세우즈를 국가로 사용하는 바람에 한동안 버려졌다가 8년이 지난 1879년에 이르러서야 우여곡 곡절 끝에 국가의 자리로 귀환하게 되죠. 예, 이제 역사로 넘어가서 갈리아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지금 프랑스 지역을 로마 사람들은 갈리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또 서기 53년도 정도의 얘기고요.
그 이전 시기에는 사실 이탈리아의 중북부 지역에 루비콘 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 루비콘 강 이북에 사는 사람들을 갈리아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갈리아라는 게 어떤 뭐 특정한 부족명이 아니라 민족명이 아니라 아니 그러면 그냥 그거 좀 이상하네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읽어 보셨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읽어봐야지 되는 책들이에요. 한글판이라도 뭐 한문으로 읽을 필요는 없고 또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거는 한국사 하시는 분들께 맡기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한글판이라도 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는 반드시 읽어야지 되는데요. 거기 박격고세조나 온조조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기사들이 있어요. 예, 말갈이요. 이 한성과 경주에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위쪽에 있던 고구려는 뭐 하고 있던 거죠? 이 만주에서 뛰어놀아야 할 이 말갈족이 이 고구려는 패스해버리고 슬쩍 뭐 나라도 아니었나요? 아니 그 뭐 여하튼 슬쩍 패스해서 이 한성, 이 지금의 서울 그리고 경주, 이 경상북도 저 안쪽에 있는 경주까지 침범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사들이 온조조나 박격고서지조에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말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갈일까요? 글쎄요. 요새 학술대에 가서 이 신진 연구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당시에 온조백제나 박격것의 신라를 이 거부하던 거기에 반항하던 세력들을 이 묶어서 통칭해서 말갈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체제 저항 또 뭐 쉽게 얘기하면 야만인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요새 학계의 새로운 경향이에요. 이 마찬가지로 이 갈리아라는 것도 이 야만인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시저가 카이사르가 이 갈리아 지방을 딱 점령을 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번 쫙 봤어요. 근데 거기에도 말 타고 이상한 말을 하는 말을 타고 있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 어, 그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또 말 타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 갈리아랑 이 지금 점령했던 갈리아랑 구분해서 게르만이라는 이또 다른 야만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죠. 예, 이 갈리아, 게르만은 어떤 부족의 명칭이 아니라 사실상 이 라틴어나 한문에 기반한 야만인의 이 다른 표현이 아닌가. 뭐 그런 주장도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봤습니다. 고대에는 로마인들이 갈리아족의 땅이라는 뜻으로 이 갈리아라 불렀고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9년 만에 갈리아 전쟁으로 갈리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기원전 51년 카이사르가 골족을 정복해서 로마 제국에 정복당하게 되고요. 이 갈리아 입장에서는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여 급격한 문화적 발전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예,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가 영향력을 잃으면서 갈리아 지방에 게르만족의 일파인 프랑크족이 들어와서 이 프랑크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 프랑크 왕들은 로마로부터 책봉받아 이 갈리아 지방을 다스리게 되죠. 다른 게르만족 국가들은 곧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 프랑크 왕국은 히스파니아 지방으로 쳐들어온 이슬람적 세력을 제국을 무찌르고 교황청과 협조해서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할 수가 있었죠. 예, 뚜르푸아티의 전쟁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뚜르푸아티의 전쟁은 이제 이베리아 반도를 이슬람 제국이 차지하게 되죠. 그 다음에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이슬람 제국이 이 프랑스로 들어와서 뚜르푸아티에 뭐 간단히 말을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프랑스의 딱 중간 지역에 이제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프랑크 왕국이 그들을 피레네 산맥으로 이제 밀어내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체제 안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프랑스 왕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것과 이 개선문 그리고 에펠탑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바로 프랑스 왕국 때 만들어진 건축물,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메로비우스 왕조에서 까를루스 왕조로 넘어가면서 이 까를루스 대제는 교황 레오 3세로부터 제위를 받게 됩니다. 이 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까를루스 대제가 이 죽은 이후에는 이 내전이 일어나 베르동 조약으로 제국이 나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죠? 까를루스 대제라고 하네요. 예, 이거는 스페인식 명칭이고요. 이 프랑스에서는 샤를마뉴 대제라고 하고요. 이 영어권에서는 찰스 대제, 그리고 독일어권에서는 찰 대제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각국사를 뭐 읽어보실 기회가 있어서 읽어보면, 뭐 칼대제, 찰, 찰스, 대제, 뭐 샤를마니 대제, 까를루스 대제, 이게 다른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같은 사람을 그 나라마다 다르게 부르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베르동 조약으로 서프랑크 왕국이 이 987년에 프랑스 왕국을 설립하게 되고요. 그 이후 바이킹, 마자르족, 그리고 동로마 제국이 계속 제국의 영역을 침입해 오면서 각 지방은 상위를 위해 주종 관계를 맺고 농노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예, 프랑스 왕국, 음, 예, 일드 프랑스 지방의 지배자 파리 백작 이 위그 카페가 왕위에 오른 시점부터를 프랑스 왕국의 시작이라고 하죠. 예, 일드 프랑스 지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경기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파리 백작은 서울 백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하튼 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 왕으로 이 위그 카페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독일은 오토 2세 때부터 교황으로부터 대관을 받아 황제로 즉위하는 관습을 확립했고요. 이 프랑스는 클로비스 1세가 세세 성사를 받고 렌스 대성당에서 즉위식을 가진 것으로 정통성을 대신하게 됩니다. 예,
이 정통성을 부여받는 왕위 계승 문제에 있어서 이 프랑스의 경우에는 꼭 랭스 대성당에서 이 왕위직위식이 거행되게 돼요. 한 가지 예외가 있긴 해요. 그 황제가 있었죠. 예, 보나파르트. 이 황제 경우에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경우에는 이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게 돼요. 아, 내가 기껏 그 왕이랑 같은 급으로 랭스에 가서 왕위 즉위식을 해야 돼? 아,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 난 황제야. 그러니까 이 도성에 있는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겠어. 뭐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샤를 7세는 100년 전쟁 때 잔다르크의 도움으로 랭스를 되찾기 전까지 이 왕위에 오를 수도 없었죠. 예, 프랑스 왕위 즉위식이 거행이 되면 이게 연주창이라는 질명이 있나 봐요. 이 소위 말해서 첫 왕위에 오른 왕이 이 연주총 환자에게 이 머리에다 손을 얹어주면 그 병이 깨끗이 낫는다는 거예요. 일종의 피부병 같은 건데, 아, 어, 그 병이 아, 깜짝같이 낫는다고 해요. 그래서 1800년대까지도 이 왕이 이 즉위식이 이 새 국왕의 즉위식이 거행될 때는 이 행스 일대에 이 환자들과 병자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돼요. 처음 왕위에 오른 자의 손얹음을 받은 사람은 병이 깨끗이 낫는다는 이 믿음 때문이죠. 그런 믿음 때문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연주창이라는 질병이 실제로도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 카페 왕조의 통치 아래서 프랑스 왕국은 이 프랑스의 각 지방은 지방 영주들의 소국으로 나뉘게 되고요. 이 앙주와 가스코뉴를 소유한 잉글랜드 왕이 프랑스 왕보다도 강력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잉글랜드 국왕은 프랑스 국왕의 신하라는 조건 하에서 이 영지를 받은 거예요. 어, 뭐 사실 땅 넓이 넓기로는 노르망디 지역이 가장 넓죠. 뭐 그런 식으로 이 영주들은 프랑스 국왕의 신하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앙주와 가스코뉴는 사실상 이 잉글랜드 문화가 상당히 강한 곳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후 카페 왕조는 지방 영주들의 땅을 하나씩 점령하면서 성장하게 되고요. 조선왕 필립 2세 시절에 카페 왕조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와 잉글랜드의 사자시막 리처드는 프랑스 영토를 두고 종종 다투었고요. 결국 잉글랜드가 조낭 시기에 이르자 아키텐을 제외하고 이 프랑스 왕에게 프랑스 영토를 모조리 넘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프랑스 국왕이 이제 서서히 절대 왕정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발루아 왕조로 넘어가자 잉글랜드에서 백년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잉글랜드의 군대는 용병으로 구성되어 더 심한 노력질을 하게 됩니다. 흑사병이 출몰해서 자크리의 난과 같은 대규모 반란이 발발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잔다르크의 등장으로 프랑스에 불리했던 전세는 역전이 되고 1453년이 되자 이 잉글랜드는 깔레만 남겨두고 쫓겨나게 됩니다. 예, 백년전쟁과 관련해서도 뭐 할 얘기는 아주 많죠.
사실 영국 잉글랜드군이 자랑하는 것은 화살이에요.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화살을 잘 쏘는 국가이죠. 근데 이 영국도 이 화살을 이 무기화시킨 이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궁의 성격이 다르죠. 우리나라 궁은 이 손으로 들고 이 쏘는 거죠. 자세를 잡고 쏘는 건데 이 당시 백년 전쟁 시기에 활은 이 3m가 넘어요. 활 시위 길이가 자그마치 3m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쏠 수 없고요. 그 활의 길이도 1m 50 정도 되고요. 그거를 활시를 여러 명이 당겨서 쏘게 되죠. 근데 이게 성공할 수밖에 없던 것이 이 프랑스는 기마병, 이 영주 기사병이 강하죠. 이 철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이 적진을 향해서 이 돌진을 하는 게 이 프랑스의 전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프랑스 기사단에게 이 활 한 방이면 그야말로 이 갑옷도 뚫리고 뭐 다행히 튕겨 나갔다 하더라도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 말에서 떨어져서 이 죽는 경우가 많았죠. 다시 말하면 뭐 우리나라의 활과는 다르지만 여하튼 활을 뭐 잘 쏜다고 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이 깔레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분들 로댕의 아, 이 깔레 시민들이라는 작품을 한번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시기 바래요. 사실은 그거 관련해서도 수업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아직 뭐 하기는 좀 그렇고요.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영국 국왕이 이제 깔레가 한 11개월 동안 이 저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국왕이 영국 잉글랜드 국왕이 저 성 안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모두 죽여버려라 라고 명을 내리게 돼요. 그러자 신하들이 아이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유 그렇게 하면 이 원성이 잦아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 국왕은 뭐 신하들이 워낙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좋다. 그러면 그 깔레 시민들 중에서 6명만 데려와라. 6명만 데려오고 그들을 뭐 깔레 사람들이다 라고 하고 교수형으로 다스리겠다. 그렇게 이 의견을 바꾸게 돼요. 이제 참 문제죠. 6명을 어떻게 뽑아야 되죠? 어, 뭐 제비 뽑기로요? 아주 수수께끼? 아이 그러면 뭐 복불복인가요? 아유 그럼 뭐 이거 어떻게 하죠? 다들 이 난감해질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이 사형 집행 당하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 이 형 집행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을 그냥 이 보내버리자. 뭐 그런 주장까지 나오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사람이 자신이 깔레 시민을 대표해서 죽겠다고 나서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시민들 중에서 가장 부자인 소위 말하는 대기업 회장이었죠.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기업 회장이 내가 깔레 시민을 대표해서 죽겠소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깔레 시 정부를 담당하던 시장이 또 나서게 돼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나선 거예요.
뭐 그러다가 종교 지도자도 나섰고 소위 말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자라는 사람 6명이 깔레 시민을 대신해서 본인이 죽겠다고 이제 나서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 6명의 이 가장 부자부터 가장 권력이 많고 이 종교적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나중엔 살게 되죠. 이 영국 국왕의 이 부인이 함께 전쟁터에 있었는데 이 당시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태중의 아기가 눈뜨고 보고 있는데 사람들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가 아기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영국 국왕은 이 6명을 다시 이 되돌려보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이 전설 같은 얘기인데 역사적 사실이긴 해요. 역사적 사실인데 여기서 소위 말하는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죠. 예, 가장 부유층 그리고 가장 권력이 있는 자, 이 정신적 지도자들이 이 공동체를 대표해서 이 죽음을 불사하는 그러한 용기를 보여줌으로써 사실상 리더십도 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중요한 역사적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예, 프랑스 왕국의 성장을 보도록 하죠. 1500년에 인구 1500만 명 정도였는데 이 거의 대부분의 토지가 프랑스 왕령이 되면서 권력이 막강해지게 됩니다. 이탈리아를 두고 합스부르크 가문과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요. 이 무렵에는 합스부르크에게 계속 패배를 당하게 되고 이 종교개혁으로 왕실의 위기가 닥치기도 하죠. 16세기 중반에는 위그노, 뭐 영국식으로 얘기를 하면 청교도와 같은 종파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국에서는 청교도라고 부르고 이제 칼뱅파죠. 칼빈파죠. 이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불리는데 이 위그노가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게 됩니다. 왕실에 대항하는 대귀족들이 주로 신봉했고요. 그야말로 이 큰 영주 집안들에서 믿었고요. 발로아 왕조, 그리고 위그노 측의 이 부르봉 가문, 그리고 가톨릭 측의 기즈 가문은 수십 년간의 위그노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위그노 전쟁의 결과로 발로아 왕조가 부르봉 왕조로 교체되고요. 이 낭트 칙령이 발표되게 됩니다. 이 낭트 칙령은 상당히 중요해요. 소위 말해서 어떤 종교를 믿던 믿음은 각자의 문제라고 얘기하게 되죠. 이제 낭트 칙령이 나오게 되면서 이 종교 전쟁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내전이 종결되게 됩니다. 이 내전 종결 후 안정을 되찾게 되고요. 프랑스는 외교에 다시 집중하게 되고 리슐리에 같은 관료의 주도 아래 실용 외교 정책을 도입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이 가톨릭 국가면서도 30년 전쟁에서는 이 합스부르크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 신교도들과 동맹을 맺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교도인 오스만 제국과도 동맹을 맺게 되죠. 예, 이제 왕조의 이익, 이 국가의 이익이 이 종교적 가치를 능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종교 전쟁은 이 국왕이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 이 동맹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제는 뭐, 이 10만 될 수 있다면 이교도도 상관없고, 뭐, 개신교도 상관없고, 뭐, 이런 식의 이 외교, 이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가 이 시기부터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는 30년 전쟁이 끝났을 무렵부터 유럽의 패권국 중 하나가 되고요. 이 낭트 칙령이 폐지된 1685년 프랑스는 루이 14세 시대에 주로 상공업에 종사하던 위균노들의 이탈로 재정에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예, 이것이 또 프랑스 혁명의 이 또 다른 도화선이기도 해요. 예, 낭트 칙령이 폐지됐다는 말은 이제 종교를 개인의 문제에서 이 국가에서 국교로 가톨릭으로 이 정함으로써 사실상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루이 14세 시대에는 이 상고배 조사하던 위그노들이 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야말로 소득세부터 시작해서 재산세까지 이 재정에 큰 손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다음은 프랑스 혁명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789년 혁명 이전까지 프랑스 왕실은 부르주아지 제3신분의 도움을 통해 재정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예, 뭐, 이 제3신분에게 사실상 뭐 예를 들어 관직을 이 돈 주고 판다든지 이 관직을 이 부르주아들이 관직을 돈 주고 사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면세 혜택이 주어져요. 다시 말하면 귀족이 되는 거죠. 그 뭐 그런 방식으로 이 프랑스 왕실이 서서히 재정 위기를 해결하게 됩니다. 프랑스 왕은 자신과 맞지 않는 일부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이 재산 신분을 관리로 채용하기도 하고요. 당시 프랑스는 재정난에 시달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부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 삼부회 이전에 명사회라는 걸 먼저 소집하게 되는데요. 이 명사회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면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 대피자들을 모아다가 그리고 성직자, 대피자들을 모아다가 자, 국가 재정이 이 정도로 어려우니까 이거는 세금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기부 체납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좀 각자 각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루이 16세가 제안을 하게 되죠. 만약에 명사회에서 이 루이 16세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면 아마 프랑스 혁명은 어려웠을 걸로 보여요. 근데 이 귀족과 성직자들이 이 세금 문제는 삼부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니까 그냥 삼부에서 수집해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특권 세력인 우리에게 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우리에게 이뭐 기부 체납을 해라? 그게 여러 번 반복되면 결국 세금이잖아. 그 말이 안 되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다수였던 제3신분이 다른 두 신분의 세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정이 가결되자 이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후 프랑스 공화국은 나폴레옹 득사기 전까지 자유사상의 파급을 우려한 주변 국가와 전쟁을 하게 되죠. 1799년 나폴레옹 제1통령이 취임하게 되고요. 이때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에게 정부 승리했으나 영국에게 해전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1812년 러시아 원정에 나섰다가 패배하게 되고 결국 나폴레옹이
몰락하면서 프랑스는 왕정복구로 넘어가게 되죠. 프랑스는 빈 회의에서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세상은 7월 혁명, 2월 혁명 등으로 계속 나타났고 몇 차례의 체제 변화 끝에 결국 나폴레옹 3세가 다시 황제가 되기도 하죠. 이 나폴레옹 3세는 뭐 여러 식민지들을 넓히고요. 심지어는 병인양요도 일으키죠. 뭐 사실상 이 해외 식민지 확장에 열을 올렸던 이 나폴레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때는 이 프로이센에게 패배해서 황제 나폴레옹 3세가 세당 전투에서 이 포로로 잡히고 파리가 포위되어서 이 파리 시민들이 동물원의 동물과 쥐나 개 그리고 고양이를 잡아먹는 처절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전쟁 패배의 결과 빌헬름 1세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프랑스는 50억 프랑의 배상금을 내고 알자스 로렌 지방을 빼앗기게 되죠. 예, 1870년에 제3공화국이 수립되게 되는데요. 이건 드레피스 사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파인 것 같아서 이 신문 기사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예, 이 드레피스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이쪽은 이 드레피스는 유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는 소위 말해서 결투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길거리에서 이 펜싱 경기를 이 죽고 죽이는 펜싱 경기를 하는 경우도 많았죠. 참 야만적이죠. 이 결투가 합법이에요. 결투에서 사람을 죽이면 그거는 살인죄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참 황당하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벨 에포크라고 이 불리는 시대에 접어들게 됐는데요. 이 산업의 발전으로 공학과 과학이 발달하고요.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국가의 번영을 보여주기도 하죠. 주로 자본가, 지주 등만 이런 혜택을 누렸고 이 노동자들과 식민지 국민들은 계속 착취를 당해서 이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드레피스 사건과 같은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프랑스 동북부가 큰 피해를 입게 되죠. 뭐 사실상 1914년부터 이 초반부 이 끝날 때까지 1917년까지 이 서부 전선은 그야말로 참호투성이고 뭐 기껏해야 1km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참호전이라고 이 고지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리를 향해 진격하던 독일군을 마른강 전투로 진격을 멈추게 했지만 참호전으로 인해 이 20대 남성 인구의 상당수가 전사, 부상, 실종되게 됩니다. 그야말로 총력전이었죠. 20, 30대 남성 전부가 총동원됐고요. 그 중에 절반이 전사를 하게 돼요. 참 황당하죠? 이건 뭐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영국과 미국군은 약간 좀 덜 상하긴 하는데 여하튼 어유 야, 이 20, 30대 전쟁이 끝난 뒤엔 그야말로 성한 사람이 거의 없다. 뭐 쉘 쇼크라는 게 있죠. 뭐 우리가 흔히들 전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 고려하면 성한 남자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이 참호전의 결과는 참혹했죠. 이 송간 전투에서는 하루에만 6만 명이 전사하기도 해요. 영국군 6만 명이 그냥 전사를 하는데요. 6만이라는 숫자가 이게 녹록지 않은 숫자죠. 뭐 대학교 한 6개가 한꺼번에 날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하루아침에. 그 쓸데 같은 자식들 키워온 그 부모님들 심정은 또 오죽하겠고. 아유, 예, 여하튼 이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일어나면 이겨야죠. 지면 방법이 없어요. 이 패전하는 순간 이 자유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예. 부상당한 남성들이 많아서 극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흔히들 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20대, 30대들은 잃어버린 세대라고 흔히들 얘기를 해요. 다 전쟁터에 나가서 병신이 되거나 죽거나 아니면 온전한 몸으로 돌아왔다고 하지만 정신적인 쇼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 제대로 경제 활동을 유지하기도 어려웠죠. 사회적으로도 한 세대가